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 가운데 24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반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22건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발견했는데 후쿠시마 산으로 추정되는 방사능 오염토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1년 안에 우리 동해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한국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오염수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의 첫 증언을 기억하는 기리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고 수요 집회는 1,400번째를 맞았습니다. 혐한 가짜뉴스를 내보낸 일본 DHC 텔레비전이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의 방송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HC 텔레비전의 출연자 대부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까운 친아베 극우 인사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속초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산업용 승강기가 추락해 승강기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홍콩 국제공항에 대해서 현지 법원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중국의 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트위터를 올리는 등 홍콩 내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모레까지 많게는 30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시안입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이곳에 한국 광복군이 주둔했던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중국 충칭과 시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의 발자취를 쫓아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 가운데 24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반송된 것으로, 즉 되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철은 가공된 뒤에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24건 가운데 22건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검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후쿠시마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세슘-137에 오염된 흙도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가 앞으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건 24건입니다. 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 2건뿐, 나머지 22건은 재활용 고철을 취급하는 민간 사업장의 방사선 감시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원안위는 관련 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30톤 이상 전기 운용 시설을 가진 재활용 고철 취급자에게도 감시기를 설치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원안위의 감시기를 문제없이 통과한 뒤 민간 사업장의 감시기에서 발견된 경우가 다수였던 겁니다. 민간에서 방사성 물질을 찾아 일본으로 돌려보낸 것 중엔 오염된 흙도 있었습니다. 이 흙에서 검출된 핵종은 세슘-137, 원전 사고 같은 인위적인 핵 사용에서만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나온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세슘-137은 자연계에 없고 핵 분열 반응이 있을 때만 나오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다량으로 있으려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흙을 비롯해 고철과 알루미늄 스크랩 등 총 8개의 품목에서 세슘-137이 나와 반송됐습니다. 원안위는 민간 사업자의 감시기도 원안위에서 설치해줬기 때문에 방역이 뚫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고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스카라와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반송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컨테이너는 한 해에 8만 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것은 5% 이하이고 이마저도 컨테이너째, 그러니까 통째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진 기저귀와 마스카라 등은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수입됩니다.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의 지역에서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매년 8만 개가 넘습니다. 관세청은 항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문제는 컨테이너 외부에서만 측정하고 그 안의 내용물은 직접 검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쇠기 때문에 차폐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걸 찾으기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요. 감도가 웬만큼 강해지지 않고서는. 수입된 컨테이너를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검사 건수는 전체 수입량의 5% 이하였습니다. 관세청 매뉴얼은 1에서 5%만 무작위로 조사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때 급하게 마련돼 보다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손으로 적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전담하는 인력도 없습니다. 일반 화물을 검사하는 직원이 방사선 검사도 함께 맡습니다. 관세청은 원안위에서 전문 인력 등을 파견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문제를 취재한 김민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 자체에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네, 일단은 항만에 고정형 방사선 검사기라는 걸 설치해뒀습니다. 예.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이 모두 이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된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이 검사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이 되면은 이게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 이렇게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이렇게 바깥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던 전문가들은 이 차폐 기능을 우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이 방사성 물질을 감싸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느낌이 듭니다. 관련 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관세청도 이런 고정형 감사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이어나가자 앞으로 인력을 보완해 일부 컨테이너만이라도 직접 열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반면에 원안위의 설명은 조금 다른데요. 이 장치만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관련 부처 간에 지금 많이 말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1에서 5%만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2011년 만들어진 규정 때문인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력에 맞춰서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이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 관세청은 이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놨고요. 무엇보다 부처별로 현재 나눠지고 있는 방사능 검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요, 현재 식품은 식약처, 그리고 석탄은 환경부,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럼 이걸 다 합쳐서 어디서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긴 한데. 이 현재로서는 이제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곳에는 원안위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역시 원안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고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통합을 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에 쌓아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방류하려 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태평양 주변 국가에 큰 위협이 됩니다. 1년 안에 우리 동해에 바로 이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그중 불임과 암을 유발하는 세슘 137이 바다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일본 가나자와 대학 연구진 등이 추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연안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든 세슘 137은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퍼졌습니다. 이 세슘 137은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동해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동해로 유입되는데 1년쯤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슘 농도가 2012년부터 올라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세제곱미터당 300크렐, 그러니까 사고 전에 2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 110만 톤을 방류하면 같은 경로를 통해 1년 안에 방사성 물질이 동해로 흘러들어옵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한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nd the next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is in September,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governments, have the opportunity also to challenge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is water issue as a human rights.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27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어진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번째를 맞았습니다. 함께한 시민들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리밀 행사에서는 배우 한지민 씨가 유족의 편지를 대신 읽어서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배우 한지민 씨가 위안부 피해자 유족의 편지를 대신 읽어 내려갑니다. 낭독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식 석상에서 증언했습니다. 증언의 그날을 기리는 행사에 피해 생존자 20명 중 김경애,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1,400번째 수요 집회도 열렸습니다. 사죄하라! 다시는 1,500차 수요시가 할머니들의 고통을 담보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상 최대 규모 2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수요 집회 1,400개를 보면 알겠듯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끈질기다는 것을. 오늘 집회는 서울과 각 지역 도시들은 물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 11개국 2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 남산과 강원 강릉시 등의 소녀상이 만들어졌고 서울 송파구에서도 주민의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관련 집회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규모는 좀 작았어도 일본에서도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소현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쿄 도심에서 수백 명이 거리 행진을 했다고요? 네, 오후 5시쯤 시작된 거리 행진은 이곳 긴자를 거쳐서 도쿄역까지 약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33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연세가 지긋한 시민들까지 행진에 나선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수백 명이 가도 시위를 벌이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장면인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약 250명 정도의 시위대들이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거리 한 개 차도를 차지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한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이 눈에 띕니다. 행진에 앞서서는 위안부 피해자 중에 숨진 분들에 대한 추도식도 열리고 토론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도쿄에 있는 위안부 자료관에서 열린 추도 행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난 일본 시민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金木東さんと親しくしていたので、ちょっとお話をしてほしいって言われてきました。俺はやらなかったけどなっていうふうなお話をしてくれました。 네, 오후에는 도심 히비야 공원에서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약 3시간 정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한 대학생은 진정한 사과는 한 군데 점이 아니라 긴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작 사과는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한 아베 총리는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시모노세키 시장과 만나서 부산시와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들은 뒤에 민간과 민간의 일은 민간에 하면 좋을 것이라고 민간 교류를 강조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뭐 시민들끼리라도 잘 지내야 하는 거는 맞긴 한데 당장 저희가 보도해드린 DHC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극우 매체이기도 하고 연일 엉터리 방송을 오늘도 계속했다면서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DHC 텔레비전에 입장을 드려보려고 스튜디오에 가봤는데요.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 취재진의 촬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위에 나선 일본 시민들 중에는 이런 DHC를 비판하면서 JTBC의 보도를 잘 보고 있다. DHC가 오키나와 평화시위대가 한국에 돈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도 내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현지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양국 간의 갈등은 갈등이고 그와는 무관하게 도쿄 내에서의 한류는 여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예. 프랜차이즈부터 길거리 가게까지 한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입구엔 한류 스타의 사진이 붙어 있고 한국 음악도 흘러나옵니다. 네, 한국 음식과 상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도쿄의 신오쿠보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기 상점에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 카페 안에도 빈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젊은 층이 주로 찾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손님도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양국의 갈등도 이들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自分の好きなものとそういう政治問題は別々だと思っているのでそこはあんまり考えてないです。私はそんなに政治だけじゃないんですかね。韓国は好きです。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이곳에선 혐한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키운 이번 갈등은 한류에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신오쿠보가 일본 여고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대해서 여행 주의 공지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공지가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5번째입니다. 이것은 무력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홍콩에 대해서보다도 더 잦은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김선미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시아 지역 해외 안전정보 목록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여행 등을 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일종의 공지인데 광복절 전후로 열리는 일본 관련 집회 시위 때문에 한국 여행 때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15일 광복절에 시위가 열리는 곳에 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지난달 초부터만 벌써 5번째 나온 한국 여행주의 공지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최루탄과 화염병이 등장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에 대해선 단 2번의 공지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부성의 잇따른 공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에 온 일본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 7월에 입국한 일본인도 6월에 비해 2.6%만 감소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여름 휴가가 몰리는 7월 말과 8월 초에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탑승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직전에는 79%였는데 7월의 마지막 주는 76%, 8월의 첫 주는 72%로 줄었습니다. 휴가철에 88%까지 올라갔던 1년 전과 비교하면 12 내지 13%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항공사들이 이달부터 일본 노선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승객 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DHC 코리아가, 오늘은 일본 DHC 텔레비전이 서로 관계가 없다면서 성긋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서로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DHC 코리아는 사실상 일본 회사였습니다. 지분의 98%를 일본 본사가 갖고 있고 등기 임원 4명 중에 3명이 일본인입니다. 이 가운데는 요시다 요시아키 일본 DHC 회장도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DHC 코리아는 어제 사과문에서 임직원이 모두 한국인이라며 본사와 선을 그었습니다. DHC 텔레비전도 오늘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DHC 코리아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한국 직원은 DHC 텔레비전의 방송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DHC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DHC 코리아의 주인은 일본 DHC였습니다. 우선 확인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98%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DHC 코리아의 지분 거의 전부를 일본 본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DHC 코리아 대표 몫은 2%밖에 안 됩니다. 경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뺀 나머지 등기 임원이 모두 일본인입니다. 요시다 요시야키 일본 DHC 회장이 DHC 코리아의 사회이사입니다. DHC 코리아는 본사에 한국 비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DHC 텔레비전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정당한 방송을 했을 뿐이라면서 DHC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언론 봉쇄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혜진 기자. DHC 텔레비전은 오늘 오전 야마다 아키라 대표이사 명의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JTBC 등 한국 언론이 자신들의 방송을 혐한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견해를 밝힌 건데 역시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한 한일 관계 관련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라면서 어떤 부분이 혐한이고 역사 왜곡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한 수많은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는 눈을 감아버린 셈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DHC 불매운동과 관련해선 유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DHC 텔레비전과 상관이 없는데 제품을 불매하는 건 언론을 봉쇄하려는 조치란 겁니다. 이에 따라 DHC 텔레비전은 앞으로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 언론을 만들어가고 싶단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DHC 텔레비전은 오늘도 혐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首相官邸関係者は、世界中で韓国がなくて困る国は一つもないと。きちっと言ってますね。まあよく本音言うなって感じですけど、まあ実際そういう感覚ですね。韓国って本当にバカなの？あ、言っちゃいけませんね。JTBC 구혜진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DHC 텔레비전의 출연자들은 누구인가? 방금 얼굴은 몇 명 보셨습니다마는 한 명 한 명 따져보니까 극우의 깃발 아래서 아베와 코드를 맞춰온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베와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해온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DHC 텔레비전에 나와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했다는 발언을 한 소설가 야쿠타 나오키. 그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꼽힙니다. 태평양 전쟁 가미카제 특공대를 미화한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고 아베 정부의 추천으로 NHK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와의 대담집을 통해 사상적 공감대를 자랑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또 다른 인물은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쿠라이 요시코입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과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광고를 미국 지역신문에 싣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올해 첫날 아베 총리와의 대담을 통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핵심 기반인 일본 회의의 헌법 개정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아비루루이 논설위원도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DHC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업체도 이제 모두 돌아섰습니다. 개인 판매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사실상 DHC 코리아 자체 홈페이지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일본 본사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느껴지게끔 이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낸 뒤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 나빠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은 하지 마라. 망하게 되면 본사의 책임지라고 해라. 다시 열린 공식 페이지 댓글창엔 비난글이 수백 개씩 올라옵니다. 일본 본사는 쏙 빠지고 DHC 코리아가 변명만 한단 겁니다. DHC 국내 매출의 62%가 나오던 올리브영과 쿠팡 두 곳 모두 DHC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DHC 코리아가 밝힌 유통구조는 단순합니다. 편집 매장과 온라인몰 10곳이 전부인데 이 가운데 8곳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나머지 두 곳에선 개인 사업자들이 소규모로 파는데 비난글이 쏟아지면서 판매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상 국내 유통망이 모두 사라지면서 DHC 홈페이지와 전화 판매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아래로 떨어져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3명도 파편을 맞아서 다쳤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건물 바깥쪽에 붙은 승강기가 옆으로 기울더니 아래로 떨어집니다. 승강기를 받치고 있던 기둥도 엿가락처럼 휘어 떨어집니다. 그냥 우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위에를 쳐다봤더니 리포트카가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뛰었죠. 5초 정도 뛰니까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속초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38살 변모 씨를 비롯해 승강기 안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변 씨의 동생은 바로 아래에서 일하다 파편에 맞았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 소장과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조금 다쳤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모습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승강기를 지탱해주던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실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체 작업을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입니다. 리프트가 오가는 통은 마스트란 쇠 구조물을 쌓아 만듭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올려 볼트로 연결합니다. 마스트가 넘어지지 않게 벽에 고정하는 장치는 월타이라고 불리는 지지대인데 이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 현장에서는 이제 2층당 하나씩 설치를 하거든요. 사진만 보면 한 4층마다 하나씩 한 것 같아요. 2017년 7월 경기도 광주, 2015년 10월 경남 김해에서도 판박이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사고는 마스트 해체 도중 일어났습니다. 해체는 시공사가 하도급을 줘 이뤄졌는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사고 초기에 승강기 탑승 인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러 몇 명이 올라갔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이 안전관리를 맡지만 보통 하도급 업체의 작업까지 살피진 않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이 빠른 해체를 위해 볼트를 미리 푸는 등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공사 측은 안전교육 등 책임은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 있던 책임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면으로 11번에 걸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법원은 11번이라는 보고 횟수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20분에서 30분 단위로 11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밝혀낸 건 단 2번. 사고가 나고 4시간 30분 뒤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김 전 실장이 낸 답변서에서 실시간 보고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지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를 전후해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황 일지를 조작하거나 관련 훈령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오래 살면 갑상샘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한 판결이 5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원전과 갑상샘 암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은 우리의 몸이 기억한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진섭 씨. 갑상새 마음을 앓고 있는 아내 박모 씨를 대신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4년 10월 1심에서 이긴 재판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재판의 쟁점은 원전 인근 거주와 갑상새맘의 연관성. 1심 재판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보다 갑상새맘 발병률이 높은 점을 연관성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수원 측에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00mSv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새맘의 발병 여부를 입증할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 씨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한 연간 피폭 선량도 원자력안전위의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지역 갑상새맘 피해자 공동소송단은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는데도 재판부가 한수원 측 주장만 들어줬다고 반발했습니다. 내 어린 손자들이 갑상선암 암 환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 씨 측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10호 태풍 크로사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동해안뿐 아니라 경남 해안도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 동부 해상을 시작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되고 내일 전국에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내일 새벽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합니다. 내일과 모레 경상도와 동해안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기상청은 크로사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움직였고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중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일본을 통과해 오후에 동해상으로 나오는 크로사는 현재 중심이 타원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타원 모양으로 넓어지면 내일 저녁 동해상을 지나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기상청은 강해진 동풍이 산맥을 따라 올라가면서 비구름이 강해져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부터 이들 지역엔 시간당 50mm의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시속 72k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예,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대통령 경축사가 나오기 하루 전인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장소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확실히 경고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8.15 경축사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을 장소로 택한 것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뜻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대척점에 황 대표 자신을 놓기 위한 의도된 행사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당 관계자도 경축사 보고 대표가 메시지를 내면 대통령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테마를 던지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는 대국민 담화란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 노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하거나 연두회견을 하거나 또는 광복절 후에 야당 대표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황 대표는 오늘 당 대변인을 교체하는 등 인사도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5달 만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는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관리하도록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른바 막말 논란이 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인사가 미리 상의됐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당에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변인 교체는 미니언의 이딴 막말 논란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미니언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철렵질에 정신이 팔렸다고 했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 당시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낸 개인 의견들이 당 입장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우려됐다고 말했습니다. 미니언은 논란을 의식한 듯 사퇴에 변해서 막말 논란은 제1야당 대변인에게는 상처이자 훈장이라고 했습니다. 미니언이 물러난 자리엔 김명현 의원이 수석 대변인, 김성원 의원 등이 추가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비서실장에 재선에 김도읍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일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려던 중대한 범죄라면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시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김 씨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다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때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킹크랩을 이용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댓글 140만여 개의 추천수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 때 가장 주목받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김 지사가 공모 관계에 있었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경복궁의 얼굴 광화문입니다. 시대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광화문, 이 세 글자가 새겨진 현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진으로는 원래 글씨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웠죠. 되도록 옛 모습 그대로 광화문 현판을 되살리고자 했지만 10년 가깝게 그 답을 찾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현판의 글씨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기도 하겠지만 광화문의 뜻은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이죠. 세종대왕이 붙인 이름이지만 임진왜란 또 한국전쟁 등 우리 역사의 순환 속에서 훼손과 복원의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자. 광화문 앞을 지날 때 볼 수 있는 지금의 현판은 2010년부터 걸려 있습니다. 당시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새롭게 내걸었는데 석 달 만에 금이 가서 논란을 빚었던 그 현판입니다. 되도록 옛 모습 그대로의 현판으로 다시 바꾸자고 했지만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찾다가 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화문이 그렇듯 그 이름이 적힌 현판도 우리 역사 속에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광화문 현판의 역사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은 1865년부터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이 재건됐지만 일제강점기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며 경복궁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한국전쟁 땐 불에 타버리면서 현판도 사라졌습니다. 1968년 광화문을 복원하며 새 현판이 등장합니다. 박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한글 현판 광화문. 이 현판 하나를 제외한다면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돼 있습니다. 광화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건 2010년이지만 현판은 늘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현판의 모습은 검은 바탕의 금박 글씨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광화문에 걸릴 진짜 현판입니다. 이렇게 광화문이라고 글자를 새겨놨고요. 앞으로 여기에 색을 입힌 뒤 동판을 글자 모양대로 잘라 붙여 금박을 입혀 완성할 예정입니다. 광화문의 새 현판은 이르면 내년에 새로 걸립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잔혹한 강력 범죄들이 최근 잇따르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은 공개됐지만 광주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는 공개되지 않았죠. 저희 탐사팀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논의됐던 강력 사건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을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5월 경남 창원 무학산 살인사건 현장 검증입니다.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 47살 정모 씨.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경찰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깁니다. 임의로 얼굴과 나이를 공개한 겁니다. 하루 뒤 경찰은 뒤늦게 신상 공개위를 열어 재범 방지 등의 이유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발생한 의정부 등산객 살인사건. 무학산 사건과 같이 여성 등산객을 우발적으로 살해했지만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법도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잔인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심의한 강력 범죄는 모두 32건. 이 중 21건을 공개, 11건을 비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신원이 공개된 사건 중 가장 많았던 이유는 잔인성이었습니다. 고유정 등 시신 훼손 범죄의 경우 심의했던 7건 모두 피의자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논란이 됐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원은 비공개됐습니다. 당시 비공개를 결정한 심의 문건입니다.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수법이 사체 훼손에 비해 잔인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잔혹한 거니까 얼마큼 더 잔인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한 신원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노 부부까지 숨지게 한 사건. 유영철만큼 잔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해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지난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 등은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남 서천 살인사건도 최근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21건 중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입니다. 신상 공개 심의에 오른 사건도 한 건에 불과합니다. 2016년 화장실에서 7살 아이를 가둬놓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은 처음부터 알려졌지만 정작 가해자 부모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사건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달라지다 보니까 반발도 큽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족들이 대표적입니다. 유족들이 피의자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직접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박 씨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체 훼손이 없어 잔인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5달 뒤 열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폭행과 살인이 이뤄진 20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힌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 재범의 관계가 적다는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서 내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신체까지 훼손한 춘천 살인사건. 최근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1만 명이 동의하며 청와대가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비공개 이유도 달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 가족 인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은
유족이 직접 인터넷에 가해자인 아버지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공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온다면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본인은 이렇게 통통거리고 사는 게 싫었어요, 저희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살인 사건 중 가정 학대나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살인이 1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심의에 올라간 건 한 건. 해당 사건도 피의자 신원이 비공개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유명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랫동안 성추행을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도밍고를 섭외했던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도밍고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세계 3대 테너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페라의 제왕 플라시도 도밍고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AP통신이 도밍고가 30년 넘게 성추행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도밍고가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여성들에게 성적 요구를 해온 게 오페라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오페라 가수 8명과 무용수 1명이 공연장과 연습장 등에서 도밍고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도밍고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배역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여성 중 은퇴한 메조소프라노 패트리샤 울프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도밍고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제기된 주장은 당혹스럽고 부정확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뒤 도밍고가 출연하기로 돼 있던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초청 공연을 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밍고가 예술 감독으로 있는 LA 오페라는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가라앉은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26명이 실종됐었고 아직 1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와 시신 수색 활동을 한 우리 소방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당시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청 국제구조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조와 수색, 62일간 어느 하나 만만한 작업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구조대원들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지탱을 해줘야지 제가 원활하게 수색을 할 수 있는 정도였고 물살이 센 쪽으로 벗어나 버리면 제가 주체를 못하게 그냥 이래 날리는 정도였습니다. 물속 실종자를 수습할 때는 시신을 직접 끌어안고 구조했습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 안고 올라와서 배에 다시 보트에도 올려야 됩니다. 이게 사체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못합니다. 강 주변 수풀을 헤치며 수색을 할 때 물린 모기 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모기떼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일부 직원들은 그 후유증으로 약간 붉은 반점도 지금 몸에 나 있고. 시신 수습 과정에선 트라우마도 얻었습니다. 오바이트도 나게 하고요. 냄새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게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실종자를 찾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한 분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고. 헝가리 현지 구조대는 이달 말까지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치더니 그대로 끌고 갑니다. 시민들이 달려와서 승용차 앞을 들어올리고 할머니를 다급히 빼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82살 허모 할머니가 차 밑에 깔렸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빠른 구조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근처에 아연을 만드는 석포 재련소가 있습니다. 여긴 환경오염 문제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석포 재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설립된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멈춰야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2월 영풍그룹의 석포 재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굴소 섞인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련소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려는 됐지만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오늘 좋은 판결을 듣고 갑니다. 정말 기쁘네요. 이번 판결로 그동안 기업의 이익에 가려졌던 시민의 환경권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9년 전 설립된 아연 생산량 세계 4위의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여러 번 환경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3년 유독물질인 바륨이 유출돼 개선 명령을 받았고 2014년엔 주변 공기와 흙에서 이따이 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기준치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조작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나무는 말라 죽었고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밭에서 거둔 대파에서도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제철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등지에서 달러로 돈을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해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거리에서 수배범을 쫓던 경찰이 20대 남성을 범인으로 착각하고 테이저건을 쏘아 내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수배 중인 사기범의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검문하려다 이 남성이 뒷걸음질 치자 테이저건 한 발을 쏘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종업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인도 종업원들을 세워놓고 화를 내다가 한 종업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에서 비난이 커졌고 인도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유족 83명이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고 받은 5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유족에게 보상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 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1940년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충칭시에서 한국 광복군의 창설을 선언하던 모습입니다. 그 뒤로 광복까지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지금도 중국 현지에는 광복군의 항일 투쟁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돌벽에 무궁화 5송이가 꽂혀 있습니다. 돌담을 따라와 보니 나무를 겹치고 흙을 덮어 만든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 안쪽은 부서진 침대나 장롱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를 수용하던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 일본군 포로들 중엔 조선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1940년 9월 중국 충칭시 가릉빈관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 기념식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각지에서 조선 청년을 광복군 대원으로 모집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도 일제에 강제 징집된 조선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벗고 광복군이 됐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기관지 중앙일보는 1945년 5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포로 32명을 인도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주민 2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석 하나 있는 것 말고는 수용소 흔적을 찾기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입에서 임시정부 요인의 이름을 듣습니다. 이렇게 중국 각지에서 모인 광복군 대원은 1945년엔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 흔적을 찾아 중국 시안시로 갔습니다. 광복군 제2지대 본부가 있던 시안시 장안구의 두곡진 마을. 당시에 건물은 헐려서 사라졌지만 광복군 주둔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4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본부 터 옆에 세운 겁니다. 이범석 장군이 이끈 광복군 제2지대가 준비한 건 국내 침투 작전인 이른바 독수리 작전. 미국 CIA의 전신인 OSS 부대와 특수훈련을 거친 뒤 국내로 들어가 일본군과 싸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시 OSS 내부 기밀 문서에는 훈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기록을 따라 제2지대 본부터에서 차로 약 30분 달린 곳. 산자락에서 미타고사라는 오래된 절을 만났습니다. 바로 OSS 기록에 나오는 버려진 절입니다. 무장훈련을 받은 더 깊숙한 산속은 어딜까? 산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둘러싸인 평평한 평지가 나왔습니다. 당시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했을 때 이곳에서 한국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국내 침투를 위한 비밀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훈련을 시찰한 김구 선생의 기록 역시 백범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 뺏긴 백성이 30년도 넘게 지났는 그 시기에 젊은 청년들이 국내에 쳐들어가겠다고 그 산골짜기에 가서 훈련받고 그렇게 피땀을 흘렸던 데다. 올해 초엔 충칭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도 복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개관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활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정부 항일투쟁 정신의 총체인 한국 광복군.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이들의 숨결은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날던 고추 잠자리, 담장 위에 앉았다. 그 잠자리를 향해 손을 뻗었던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 폴 티베츠 대령이 조종했던 B-29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시간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글귀와 함께 그들이 겪은 전대미문의 비극이 매우 자세히 재현돼 있었습니다. 일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방위상이나 산케이신문 사장 등과의 인터뷰 일화는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그 당시에 일본 외무성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었죠. 그들은 저에게 일본 방문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왔고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제게 꼭 가보기를 권하는 곳이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들이 도쿄에서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히로시마까지 한국의 언론인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즉, 일본인은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저의 머릿속에 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과연 그 평화기념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시물을 다 보고 나면 아, 일본은 피해자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할 만큼 사실적이면서도 또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지없이 원폭이 떨어졌던 바로 그 중심, 마치 태풍의 눈과도 같이 핵폭풍으로부터 살아남은 건물을 구경하는 것으로 히로시마의 견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매우 집요했다고나 할까. 초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그들은 저를 만나보기를 청하더니 저의 히로시마 방문 소감을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그들이 2차 대전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세뇌라고나 할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그 모든 국민교육 그리고 대외선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범국 일본의 위정자들, 그러니까 전범들이 자신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난 뒤에도 그 책임을 면하는 방법 역시 집요하고도 교묘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른바 1억 총참회론, 즉 전쟁의 책임은 일본인 모두에게 있다 하여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묘수라고나 할까. 이제 74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추구하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을 나오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원의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비석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찾기 전에는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였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듯한 그 위령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지난밤 사이에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의 상황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진압하는 경찰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하루 항공기 1,100편이 드나든 이 공항은 시위 때문에 이틀 연속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에 열기도 했습니다만 곧바로 닫기도 했죠. 오늘 오전부터는 다시 문을 열고 법원이 시위대의 점거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홍콩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특히 중국의 무력 개입이 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무력 개입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흥미롭기도 한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베이징 연결해서 신경진 특파원으로부터 듣고 먼저 충돌 소식은 어환희 기자입니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가린 모습입니다. 고무총으로 시위 여성을 실명하게 만든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I'm wearing an eye patch to support the girl that had been shot by the Hong Kong police. We need the world to see how shameful Hong Kong police are. 시위로 인해 홍콩 국제공항은 이틀 연속 마비됐습니다. 어제 오전 재개된 공항에 시위대가 몰리면서 오후부터 다시 문을 닫은 겁니다. 문 닫은 공항에 경찰이 나타난 건 자정쯤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카트를 옮기며 경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곤봉과 후추 스프레이 등을 써가면서 공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권총으로 시위대를 겨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위대 5명을 체포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정해진 장소 외에서는 시위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도 내렸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위가 허용된 곳은 입국장 양쪽 끝 출입구 2곳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는 대열 속에 섞여 있었던 중국 환구시보 기자와 선전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중 기자는 풀려난 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중국 매체가 보도했는데 9억 5천여 명이 이 기사를 클릭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영웅 만들기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자, 이렇게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군병력 이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트위터로 알린 것이죠. 직접 개입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이동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 시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았다며 중국군이 홍콩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진정하고 안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무력 진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로 읽힙니다. 미 고위 관리도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며 강경 대응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재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났습니다. 미국의 평화적인 해결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두선을 넘어 직접 개입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언론과 조야에선 신중한 태도가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걱정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정말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력을 개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침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단 휴가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쩌면 무력 개입은 안 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배경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중국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 1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홍콩과 맞닿은 선전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장경찰 장갑차와 트럭이 진입하는 영상을 공식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선전시 춘젠체육관에 동부정부 육군 소속 군용 차량이 집결한 영상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 해군 태평양 함대 군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천안문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홍콩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단 지금 커지고 있는 건 맞죠? 예, 이와 관련해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단 휴가인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최신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군대를 동원할 필요 없이 엄격하고 준엄한 법 집행으로 최대한 빨리 혼란을 평정하되 일말의 양보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홍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다면 이제 일단은 뭐랄까요, 그 유혈 진압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중국이 천안문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된 상태에서 홍콩에 군을 투입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군대를 홍콩에 투입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했던 일국 양제를 파탄내게 되는 데다 홍콩의 국제 허브로서의 역할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시진핑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꼭 군대만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 주말 이미 경찰의 진압 방식이 과격해지면서 시위 여성이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유엔 인권기구가 벌써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재치 정치국 의원이 만나는 등 미중 두 나라 고위층이 잇따라 접촉 중인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이 무역 갈등과 함께 홍콩 문제까지 일괄 해법을 모색하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미국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곧 폐쇄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와 억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 무시하는 태도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안 본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징조다. 이런 주장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방송으로도 퍼졌습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이민국 사무소가 뭐고 그리고 폐쇄된다는 거는 사실입니까? 네,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서울 출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되는 것 맞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 서울 사무소를 폐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인 대사관과는 달리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입니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영주권, 시민권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미국 시민이죠. 네.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업무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 서울 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걸 서울 사무소가 폐쇄가 되면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또 미국을 가야 해서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단 이번 서울 사무소 폐쇄는 여행이나 출장, 유학 같은 것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조치입니다. 그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교적인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금까지 좀 편의를 제공했던 거를 원래대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문을 닫는 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떤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무소가 있는 게 동맹국이라서 있고 동맹이 아니라서 없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은 20개 나라, 23개 도시에 이민국 사무소를 뒀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미국의 뭐 대표적인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에도 애초부터 이 사무소가 없었습니다. 또 서울 사무소만 폐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등 3곳이 먼저 폐쇄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중국, 인도, 케냐, 과테말라 등 7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에 있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도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네. 근데 왜 폐쇄를 하는 겁니까? 미국 이민국의 공식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해외 업무를 미국 국내 사무소로 가져오고 또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두루뭉술한 설명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이민국 직원이나 자원을 불러들여서 미국 남부의 국경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있는 그 국가 출신 이민자 업무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불법 이민을 반대해온 데 이어서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나온 소식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초에부터 이런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한 보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한미 동맹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글로벌 노 DHC로 잡았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 2개입니까? 예, 오늘 많이 찾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2개의 키워드만 그렇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시작해보자 아무튼. 예, DHC 텔레비의 망언, 특히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의 인종차별적 발언, 또 민족차별 발언이 부각되면서 글로벌로 DHC 제품을 사지 말자 불매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인 체인지에 최근에 서명을 제안한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에 이 회사는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데 일본 내에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다른 아시아 이웃나라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건 이제 처음에 서명운동을 제안한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일본 내에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내에서도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3년 전에 오키나와 주민들에 대한 좀 그 차별적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족 차별도 있고 사실 일본 내에서도 차별을 바탕에 둔 좀 극우적 성향의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식 사과하고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 DHC 제품을 사지 말자 소비자나 유통업체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다 회장의 과거 혐한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는 기사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이름으로 봐선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오후에 봤을 때는 약 1,500명 정도였는데 약 40분 전에 제가 숫자는 1,800여 명으로 좀 더 늘었습니다. 빠르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본 사람은 한국 분이 올린 것 같다고 했는데 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쭉 같이 서명에 동의한 사람들의 면면을 쭉 살펴봤는데요. 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름으로 봤을 때 일본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잠깐 보면요. 일본 이름의 서명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분도 이름으로 봤을 때 또 사용 언어로 봤을 때 일본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국에 대한 차별과 징후를 선동해놓고 한국에서 약삭 빠르게 DHC가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면서 서명에 동의했고요. 또 한 일본인은 앞으로도 DHC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다. 그러면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라고 쓴 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DHC가 이런 혐오 방송을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일본인의 주장도 있었고요. 회사가 CEO를 바꾸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글도 많았지만 일본인들도 특히 많았고요. 특히 DHC가 여성용 화장품을 파는데 계열 방송에서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그러게요. 패널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글로벌로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독도 운동을 펼쳐왔던 서경덕 교수는 DH 방송의 패널들의 발언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역사 왜곡을 했다. 난징 대학사를 왜곡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들을 중국 네티즌들에게도 널리 알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팥 없는 빵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 빵에 팥이 없을 수는 있긴 있지만 예. 단팥빵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그냥 빵이 되는데요. 최근 민주평화당에서 11명의 의원이 탈당 등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들의 앞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팥을 비유했습니다. 예. 직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팥빵집을 여시려는 것 같은데 밀가루는 좀 모으신 것 같은데 팥이 없어요. 팥이 없으면은 이제 사실 무슨 빵인지 모르는 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단팥빵의 핵심은 팥인데 정당의 핵심은 대선 주자다. 예. 그런데 대한정치 모임에는 대선 주자급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예. 대선 주자가 정 없으면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출마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예. 주장했습니다. 뭐 사실 저 대선 주자가 있어야 그 중심으로 뭉치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대한정치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의 일부 호남 세력들과 합쳐서 새는 키울 수는 있지만 예. 대선 주자급이 과연 있느냐가 고민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 대한정치랑 함께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대한정치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옛날에 결별할 때 앙금이 크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 전 대표를 향해서 어제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진보로 위장 취업했던 보수다.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오늘 인터뷰에서는 그래서 제2의 안철수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뭐 안 되면 그럼 본인이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나요? 이전에도 제가 박지원 의원에게 물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대선의 꿈은 모든 정치인이 다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할 것은 본인도 그래서 꿈은 가지고 있지만 예.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태 기자가 2개밖에 안 찾아오셔서 뉴스룸이 좀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네, 광복절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200mm, 많은 곳엔 3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80mm,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